일단은 외우고 계셔야 될 거 오늘 쪽지 시험 볼 때까지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질적 특성이 있었죠. 뭐 있었어요? 질적 특성. 그래서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다음에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 가치, 그다음 무슨 성이요? 적시성이 있었죠. 그다음에 재무제표 있었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그래서 재무상태표 정의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다음에 우리 제일 먼저 외웠었던 게 이제 자산 쪽에서는 현금 및 뭐 외웠었죠?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 그다음에 유가증권이 있었죠. 무슨 증권이요? 유가증권,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다음에 채무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두 가지 있었죠.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엄. 그 다음에 어음 할인 매각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보실 게 됐고 못 받는 거 대비하는 게 대손 충당금. 무슨 법이요? 보충법.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뭐 나왔을 때요? 받으럼 나왔을 때.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뭐요? 미수금. 영업과 관련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웠던 게 재고자산.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 계속, 기록법, 실질재고, 조사법, 섞어 썼다,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는 하나씩 개별, 먼저 들어왔다, 선입선출, 나중 후입선출, 가중평균법에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이 있는데, 이동평균법은 못 쓴 거라고요. 계속기록법. 총은요? 실질재고, 조사법.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어떻다? 크다.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는 안 한다. 비정상적은 영업 외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한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무슨 법이요? 저가법. 어디서 회계 처리한다고요? 매출 원가에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투자, 그 다음에 유형, 무형, 기타인데 우리가 일단 유형에서 외웠었던 거는 감가상각 관련된 거 외웠습니다. 그래서 정액법이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률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 곱하기 정률. 그 다음에 연수 합계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그 다음에 이중
체감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객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 그 다음에 보실게 생산량 비례법까지 됐고, 오늘 볼 거 이제 무형자산이 있었죠. 그래서 식별 가능,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가지 감가상각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무슨 법이요? 정액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영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사채 발행하고 사채 상각하고 퇴직연금까지였죠 오늘. 그래서 사채 발행은 액면 이자율 기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자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자 많이 줄게. 그러면 살 사람 많아. 그러면 어떻게 팔아도 돼요? 비싸게. 그 다음에 이자 조금 줄게. 그러면 살 사람 없어. 그럼 어떻게 팔아요? 싸게.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하는데 유효 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그래서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은요 퇴직급여. 그 다음에 교재는 280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자의 분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세금 낸다. 그래서 무슨 사업자요? 과세 사업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과세 그러면 뭐 내는 거라고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제받는 사업자를 무슨 사업자라 그래요? 면세 사업자.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국가에서 다 나눠놨어요. 요런 거 사고 파는 사람은 과세야. 이런 거 사고 파는 사람은 면세야. 이렇게 아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선택권은 없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거냐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지 나는 과세하겠습니다 면세하겠습니다 이건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일반 과세자고 간이 과세자인데 요번 시험에 이거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간이 과세자가. 왜냐면 요게 7월 달부터 바뀌거든요. 오늘부터 바뀌어요. 간이 과세자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은 대부분 바뀌면 7월 1일부터 바뀌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얼마 버는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5월 달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5월 달에 신고하면은 국가에서 6월 달에 정리해서 7월 달부터 이제 이 사람이 얼마 번다가 확정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일반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돼요. 누구만이요? 개인. 네. 그래서 간이과세자 그러면 영세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1인 사업자들. 근데 왜 1인 사업자면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이에요. 올해부터. 작년까지 4,800이었는데. 그리고 이 공급 대가의 뜻은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부가세 포함해서 물건 사죠. 네, 그거를 1년에 얼마치 못 파시는 분이요? 8천만원. 그러면 이익이 8천이면 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익이 아니에요. 매출액이 8천이에요. 세금 포함해서. 그러면 한 달에 800만 원이 안 됩니다. 700도 안 돼요. 맞죠? 네. 근데 넉넉 잡고 700이라고 볼게요. 그럼 700만 원 팔아도 뭐 원가 빼고 못 빼고 임차료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한 많이 남아야 한 40% 남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700만 원어치 팔아서 40%면 얼마 남는 거예요? 280. 그러면 작은 돈은 아닌데 사업하는 사람이 한 2, 300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2, 300 벌려고 사업할 거면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과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오늘은 280 벌었지만 내일은 100만 원 벌 수도 있고. 예,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반 직장인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업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회사 다니면 장점은 하나 있잖아요. 예, 그 정해진 금액은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은 어쨌든 스트레스는 뭐 다 많이 받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8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영수증 발행은 4,800만 원 미만만 영수증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천만 원까지라 그랬잖아요. 얼마까지요? 8천. 근데 4,800보다 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4,800만 원보다 작으신 분들은 영수증만 발행하면 됩니다. 뭐만요? 영수증. 요게 요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부터가 올해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안 해요. 납부도 면제예요. 아, 이거 2장짜리에 요거 바꿔주셔야 돼요. 맞다. 깜빡할 뻔했네. 2장짜리에 다른 거는 안 바꾸셔도 되는데 요건 좀 변경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옛날 버전으로 써 있을 거예요. 그 나눠드린 거에.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4,800이었어요. 간이가세자가. 근데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변경이 됐어요. 얼마로 변경이 됐어요? 8,000으로. 예. 근데 얘는 안 바꾼 거예요, 결론은. 예, 예전에도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행했었거든요. 그래서 4,800보다 크면은 영수증 말고 뭐 해라? 세금 계산서로 발행해라. 그 다음에 여기 4,800만 원 미만 납부 면제 있죠? 요것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3,00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결론은 기준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4,800이에요. 그래서 영수증 발행하고 그 다음에 세금 안 내도 되는 건 4,800. 그럼 4,800이면 한 달에 400 정도 파시는 거예요. 세금 포함해서. 네. 그러면 반이 남아도 200만 원 갖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반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간이가세자분들 중에서 가짜이신 분들도 있어요. 네.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신고 안 해갖고 간이가세자로 억지로 맞추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8,200만 원어치 팔았어. 얼마요? 8,200. 그러면 8천만 원에 가까우신 분들은 솔직히 간이가세자가 더 유리해요. 왜냐면 영세 업체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 그래요? 적게 내라 그래요? 적게 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그 밑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간이가세자가 아닌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간이가세자는 영세 업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밑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대부분 간이가세자 그러면 1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요즘 보면 뭐 커피숍도 조그만하게 해갖고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1년에 8천만 원을 못 팔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이가세자. 근데 우리는 8천만 원 넘어. 그러니까 참고로 직원 2명만 써도 8천만 원 넘게 팔아야 돼요. 왜냐면 월 200씩만 줘도 한 명당 2,400이에요. 2명이면 얼마예요? 4,800이에요. 인건비만 해도. 근데 8천만 원을 못 팔아. 그러면 솔직히 직원을 못 써요. 그래서 대부분 간이가세자는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 중에서도 뭐 하신 분들이요? 영세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간이가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요거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리고 간이가세자가 아닌 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과세사업자 중에서. 그래서 과세 그러면 뭐 내는 거라고요? 세금 내는 거.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일반하고 간이.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요거 발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계산서 발행. 그래서 아마 계산서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서를 내가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분은 무슨 사업자다? 면세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건 산 다음에 주세요 그랬더니 세금 계산서를 주네. 그러면 일반과세자 아니면 간이과세자 중에서 얼마 넘는 사람이요?
4,800만 원이 넘는 사람, 이렇게 두 분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8월달, 10월달, 12월달 중에 무조건 하나 나올 거예요. 회기가 될지 세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양쪽에 다 낼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희 시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시험들이 다 똑같아요. 법이 바뀌거나 새로운 게 생기면 시험 문제로 당해년도에 대부분 돼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또 몇 번 더 강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사업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요거는 처음에는 선택 가능해요. 처음 한 번만. 그래서 나는 혼자 뭐를 팔 건데 얼마 못 팔 것 같아. 그러면 뭘로 하세요? 간이가세자로. 그 다음에 나는 들어간 자본만 몇 억이야. 그러면 이걸로 가는 거죠. 뭐요? 일반과세자. 왜냐면 몇 억 원어치 들였는데 8천만 원도 못 팔아. 그러면 안 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나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도 돈 많던 사람도 한 방에 훅 가요? 안 가요? 가요. 그게 대부분 뭐 부려서 그래요? 욕심내다. 근데 어차피 욕심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흥하던가 황하던가. 저처럼 욕심을 안 내면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뭐 내는 기간이에요? 세금 내는 기간. 그래서 282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과세기간 그 282, 아니다. 죄송합니다. 교재가 바뀌었지. 281페이지 밑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잘못 드렸어요. 281페이지 밑에 보시면 1기하고 몇 기로 나누어지세요? 2기. 예, 요걸 1년을 2등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년을 몇 등분 하시면 돼요? 4등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에서 몇 월이요? 3월.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끝나는 날로부터 2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며칠이요? 25일. 그래서 4월 25일.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래서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1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신고한다고요? 4번. 근데 이거는 법인이에요.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고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해요. 개인 사업자는.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영세하신 분들이 간이과세자라 그랬죠. 요분들은 1년에 한 번 신고해요. 요건 교재에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신고하냐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게 쌓이면 금액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출액이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예요? 큰 회사예요. 그럼 매출이 크니까 뭐 많이 내야 돼요?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줄여준다라기보다는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말고 1년에 몇 번 내? 4번 내. 그러면 내야 될 금액이 뭐 할 거예요? 분산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개인은 예정 고지 납부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개인은 예정 신고 때 무슨 납부 한다고요? 고지 납부. 고지 납부의 뜻이 뭐죠? 신고 납부가 있고 고지 납부가 있어요. 고지 납부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그 고지서 갖다 뭐 하면 되죠? 납부하면 되죠. 그것처럼 개인 사업자한테 야 너네 예정 신고까지 하지 마. 예정은 국가에서 고지서 보내줄게. 그럼 그 고지서 갖고 뭐해요? 납부해. 그 대신 신고는 1년에 몇 번만 하자? 2번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이분들은 매출액이 크다 작다? 작다. 그러니까 내야 될 것도 적다. 그래서 한 번에 내도 상관이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맞네요? 한 번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규모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 그러면은 규모가 뭐하다? 크다. 개인 그러면 규모가 작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회사들도 많아요. 법인 같은 개인. 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 회사 최고 세율은 25%, 개인 회사 최고 세율은 45%거든요. 근데 이쪽은 20%가 많아요. 대부분 다. 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내도 30%는 안 넘어가요. 그러면 세율이 법인이 세요? 개인이 세요? 개인이 세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하시다가 장사가 잘 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 와요. 만약에 내가 세무사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개인 회사를 하고 있어. 장사가 되게 잘 돼.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요거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세금을 덜 낼 것 같아. 그러면 그때쯤 연락이 와요. 법인으로 뭐 하자고요? 돌리자고.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뭐를 덜 내기 위해서? 세금을. 왜냐면 세무사가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서비스도 해줘야 되잖아요. 요렇게 하시면 세금을 뭐 합니다? 덜 합니다. 덜 냅니다. 나 다녀오세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실제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좋다 그런 거는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 호식이 2마리 치킨 사건이 있었죠. 거기 사장님이 나쁜 짓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그리고 그때 이제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대부분 치킨 프랜차이즈는 법인이거든요. 근데 호식이 2마리는 개인이었어요. 안 바꿨어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근데 왜 그랬냐면 개인 회사는 내 돈이에요. 회사 돈이 곧. 그래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 대신 뭐만 많이 내면 돼요? 세금만. 근데 법인은 회사 돈 막 갖다 쓰면 걸려요. 왜냐면 이건 개인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이에요? 법인 돈이에요. 그래서 안 돌렸어요. 벌은 돈 뭐 하려고요? 실컷 쓰려고. 그때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대부분 세금 적게 내려고 뭐 하죠? 개인에서 법인으로 돌리는데 여기는 안 돌렸네. 근데 아내를 파면 팔수록 이제 문제가 뭐 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왜냐면 법인으로 돌리면 오픈이 더 많이 되거든요. 개인 회사보다는. 그러니까 뭐 장난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다라던가 이런 게 개인보다는 법인이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안 돌리시는 분들도 실제 있고, 그 다음에 금액대가 좀 애매해서 안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그 규모라던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위에 보시면 저기 신규 사업 개시랑 폐업 있어요. 그거까지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3번하고 4번. 그래서 신규 사업 개시하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이제 신규 사업 개시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그러니까 여기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어린이 물건을 팔려고 해요. 그러면 요때 시작하는 게 좋겠죠. 5월 며칠이요? 1일날. 왜냐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니까. 그래서 실제 5월달에 4월 말 5월달에 이렇게 뭐 문구 관련된 데들 여는 데들이 평소보다 늘어나요. 왜요? 요때가 시즌이니까. 그래서 저희 동네도 하나 들어왔어요. 4월 말에. 거기 가서 어린이날 선물 사주긴 했는데 그때 타이밍 맞춰서 뭐든지 다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5월 1일날 시작했으면 요때 끝나는 거예요. 6월 30날. 왜냐면 여기잖아요. 4월부터 몇 월까지요? 6월까지. 근데 4월 1일부터 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난 4월 달에 사업한 적이 없으니까. 요게 그 말이에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무슨 일이요? 과세기간 종료. 그 다음에 폐업. 우리가 장사가 안 되면 뭐 할 수도 있죠? 폐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폐업한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어쨌든 뭐 일주일 연장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7월 중순
7월 말 요때쯤 되면은 문 닫았었던 데에서 아마 신장 개업하시는 분들이 평소보다는 좀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뭐 할 거니까요. 움직일 거니까. 예. 아마 해외여행 가려고 저기 뭐냐 짐 다 싸놓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본인들만의 라이프가 있으니까. 근데 좀 조심은 해야죠. 어쨌든 시기는 시기니까. 그래서 폐업할 때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1월 5일 날 폐업했어요. 언제요? 11월 5일.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11월 달은 확정이에요. 2기 확정. 그러면 10월 1일부터 언제 것까지만 신고하면 돼요? 11월 5일까지.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게 잘 나와요. 폐업하면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폐업했으니까 언제까지요? 1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요게 시험 문제 간혹가다 나와요. 요 날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월급 받는 날이 25일인 회사들이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래서 25일 날 이제 세금을 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세는요? 부가가치세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까지요? 25일. 그리고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문제풀이 할 때 나오면 또 할 겁니다. 시험 문제 종종 출제돼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82페이지. 그래서 282페이지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네, 신고납세지. 그래서 신고납세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신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죠? 납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예요. 무슨 별로요? 각 사업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이 잘 돼. 그러면 하나만 할 거예요? 늘릴 거예요? 늘리겠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되면 하나만 하겠지만 아니면 유지만 하면 하나만 하겠지만 너무 잘 돼.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 그러면 늘리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네. 거기다 우리나라는 줄 서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변경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로. 네. 맞죠? 근데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부산만 가면 먹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부산 놀러 가겠죠. 그거 먹으러. 근데 인기 있다 그러면은 부산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전국에 다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어. 네, 저희 동네에도 군산 짬뽕 있어요. 원래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군산 가서. 근데 우리 동네에도 먹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특성화된 음식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그 동네만 가야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서울에 가면 웬만한 전국에서 맛있다라는 집들 다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로 되어갖고.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워낙에 빨리빨리 이런 걸 좀 좋아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비해서는 솔직히 이렇게 어디 갈까라고 딱 해서 찾아보면은 정해져 있어요. 갈 수 있는 데들이. 맞죠? 뭐 그런 거는 좀 변화가 돼야 될 건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한탕주의라. 한 방에 빡 하고 뭐 할 거예요? 끝. 대부분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이 잘 돼서 업체를 5개 갖고 있어. 매장을. 그러면 원래 5군데에서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이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더 좋은 방법을 줘.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부만 합쳐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따로따로 하라니까 불편하대. 그러면 투덜투덜 되겠죠. 그래서 투덜투덜 되면은 국가에서도 방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래? 그러면 신고는 따로 해. 그 대신 납부만 몇 군데에서 하자. 한 군데에서 하자. 근데 이것도 또 투덜되는 거죠. 예. 왜요? 신고도 몇 군데에서 하고 싶어요? 한 군데에서. 그래서 나온 게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그래서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적, 개인은 주사업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 가지예요. 원래는 다 따로따로. 예. 그 다음에 납부만 한 군데, 모든 업무를 몇 군데요? 한 군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인터넷이 보급률이 한 90% 정도 된대요.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안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시골에. 예. 그러다 보니까 100%는 아닌데 어쨌든 보급률이 꽤 높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매장이 부산에 있어. 그러면 부산에서 바코드 찍자마자 서울로 데이터 넘어와요. 예. 그만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의 특징은요. 우리가 사업자를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거든요. 뭐를 낸다고요? 등록증. 요거를 한부만 발행해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저거일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사업장이 총 10개예요. 네,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은 몇 개만 준다고요? 하나만 줘요. 왜냐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볼 거니까 한 군데에서 볼 거니까 여러 개 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 그래서 납세지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 및 협력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가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인데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예요. 무슨 소재지라고요? 사업장 소재지. 그래서 나는 만약에 집은 인천인데 사업은 서울에서 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세금은 어디에다 내요? 서울에다가. 그래서 서울이 막 나가는 거예요. 서울은 국가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국가에서 지원 안 해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인천은 국가말 잘 들어요. 왜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별거 없어요. 뭐 정권이 바뀌든 뭘 하든 그냥 인천은 국가말 잘 들어요. 왜냐면 말을 듣기 싫어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으면 돈을 안 준다는데. 근데 들으면 뭐를 주겠대요? 돈을 주겠대. 그래서 조만간 날라올 거예요. 이거 한 8월달쯤, 7월 말에서 8월달쯤 날라오는데 그 균등할 주민세라고 있어요. 주민세 일명. 인천 주민세는 11,500원이에요. 왜냐면 그 박근혜 정부 때 뭐라 그랬냐면 10,000원으로 올려. 지방자치단체들한테 10,000원으로 올려. 그러면 돈 더 줄게. 그래서 인천은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인천하고 몇몇 군데는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동네들 있잖아요. 경기도 요쪽에 뭐 성남, 서울 요런 데들은 10,000원이 안 돼요. 왜요? 안 들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인천도 이대로 나가면은 말 안 들어도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집값 오르죠. 집값 오르면 집 사고 팔잖아요. 집 사고 팔 때 뭐 내요? 세금 내죠. 근데 그 금액이 집값이 올라가면 내야 되는 세금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집값 오르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장단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으니까 국가에서는 계속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집값을 뭐 하려고요? 떨어뜨리려고. 아니면 못 오르게 하려고. 근데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최대 단점이 일단 시집장가 안 가죠. 맞죠? 왜요? 시집장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집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월세든 전세든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TV 같은 거 보면은 집을 사서 얼마에 팔았니 뭐 몇 억을 벌었니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하기 싫어. 빚져 갖고 집을 사서 뭐 벌 거야?
돈 벌 거야. 이미 시작했잖아요. 주식 사고, 비트코인 사고, 집 사고. 예.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불로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껴요. 무슨 자괴감을 느끼냐면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죽어라고 일했는데 통장에 1,000만 원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애는 죽어라고 일도 안 하고 비트코인 샀는데 통장에 1억 있어. 그러면 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실제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거잖아요. 예. 근데 국가가 이런 거를 그냥 두게 되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일할 사람이 없대요. 왜냐면 놀고 먹는 게 국가에서 주는 돈이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뭐하니까요? 많으니까. 그러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로소득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불로소득으로 얻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불로소득이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TV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리고 확률도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네. 그렇게 해갖고 돈 벌 거였으면 다 돈 벌었죠, 뭐. 근데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읽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밥 먹으면서 인터넷 뉴스 잠깐 봤는데 뭐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잘 맞췄대요. 이때 되면 떨어질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만간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저는 안 읽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쓴 저자도 조만간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한 요때쯤 되면은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은을 사라 라고 저번 주에 또 이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럼 결론은 비트코인 오른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아마 똥줄 탈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또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라 여기에서 더 떨어진대. 그러면은 팔고 나와도 빚이 몇 억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하든 본인이 잘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돼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책임 내가 안 져도 돼. 아니면 책임져봤자 뭐 몇십만 원, 몇백이야. 이러면 상관없는데 1,000만 원 억대로 넘어가면 이건 되게 심각한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총괄납부 사업자 볼게요. 총괄납부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 뭐를 얻어요? 승인. 네, 승인은 그냥 신청하는 거예요. 나 할래요. 그러면 끝. 그래서 우리가 승인이 있고 허가가 있어요. 두 개 중에 뭐가 쉬운 거예요? 승인이 쉬운 거예요. 승인은 그냥 서류만 내면 돼요. 근데 허가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판단해 갖고 그 기준점에 못 넘으면은 허가를 안 내주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에 식당이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식당도 허가제로 바꾸자고. 지금은 승인제거든요. 나 식당 할래요? 그러면 식당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능력 되는 사람만 뭐를 내주자? 식당을 내주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존재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다 하나 때문에 그래요. 나 먹고 살기 뭐 하니까요? 힘드니까 들어오는 사람 좀 뭐 해줘? 막아줘. 그러면은 뭘로 바꿔야 돼요? 허가제. 왜냐면 허가제로 바꾸면은 그 전에 10개 생겼으면은 뭐 5개 이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승인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에서 요것만 좀 봐주세요. 가운데 박스 보시면 사업장이라고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좀 봐주세요. 사업장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뭐요? 임대업.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단 글씨가 틀리잖아요. 네, 하나는 매매업이고 하나는 임대업인데 매매가 뭐 하는 거죠? 사고 파는 거죠. 임대는요?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 때 이제 주된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사인하죠. 물건도 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부동산의 부동산회가 아니고 법인의 등기부 상소제지. 거기 있어요, 교재. 그러니까 요게 무슨 뜻이냐면 사무실에다 세금 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요? 사무실이 있는 곳에다. 왜냐면 부동산 매매업을 할 때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팔 때 중요한 사인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서 하죠?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죠. 물건을 가서 보기는 하지만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왜냐면 임대라는 게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빌려 쓰면은 주된 거래는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부동산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래서 매매냐 임대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업장은 인천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인천. 근데 부동산은 서울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서울.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이면은요, 세금을 인천에다 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이면은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서울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어디가 부자라고요? 서울이 부자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거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긴 있는데 조금 변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지방에 되게 크게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에다가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빌려요. 그리고 거기를 본사라고 써놔요. 명함에다가. 근데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지방에 있어요. 이런 데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남에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거든요. 와, 되게 좋은 회사인가 봐. 어디에 사무실이 있어요? 강남에. 근데 지방에 사무실이 있대.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지방에 사무실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별론 것 같은데? 왜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지방에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과거에 강남에서 한 1년 정도 일해본 적이 있었는데, 강남 가면 그냥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똑같은 옷인데도 인천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강남 가서 보면 괜히 비싸 보여.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가서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해요? 서울 가서. 집값이 비싸든 뭐하든 서울에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내리에 박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 그러면은 별로, 서울 그러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 그 다음에 직매장과 하치장. 직매장에다가는 사업장이고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 직매장의 뜻이 뭐죠?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매장을 운영하니까 사고 팔잖아요. 사고 팔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려면은 사업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를 내니까? 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이에요. 뭐 내야 돼서? 세금 내야 돼서. 그 다음에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치장은, 그러니까 요거는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고, 요건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고,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만 하는 데예요. 뭐만 한다고요? 보관. 그러면 아시겠지만 보관만 하면은 사고 파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 낼 필요 없다?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장으로 해줄 필요도 없겠죠. 뭐 안 낼 거니까? 세금 안 낼 거니까. 그래서 직매장은 물건을 파니까 우리 거래가 있으면 뭐 내야 된다고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여기서 물건 팔았네? 그럼 뭐 내요? 세금 내요. 싸게 사실 분들은 여기 가서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한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유통단계가 짧으니까. 우리 유통단계가 길면 길수록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이라고 있어요. 무슨 사업장이요?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의 가장 대표적인 건 요거예요. 박람회. 그리고 얘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가보신 분들 있죠? 저도 뭐 가구 박람회도 가봤고, 근데 가구 박람회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가구 박람회 나가서 가봤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 박람회 가보고, 그
그다음에 이제 꼬맹이 태어나고 육아 박람회 가보고. 예. 그래서 박람회장에서도 사고 팔잖아요. 뭐는 내야 돼요? 세금은 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박람회가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러면 사업장을 만들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며칠 사업장 쓰고 사업장 또 폐업해야 돼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도 더 바빠지겠죠. 맞죠? 예.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기간이 짧으니까 그냥 기존 거에다가 합쳐서 뭐 내요? 세금 내. 예.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기간이 뭐 하니까요? 짧으니까. 어떤 건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고 길어야 뭐 한 달, 두 달이잖아요.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고 판 거에 대해서도 뭐는 내시라? 세금은 내시라.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좀 이야기해드리면 결혼 박람회는 가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람회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저기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63빌딩에서. 네, 그래갖고 한강 놀러 간 겸 한번 갔죠. 그래서 갔더니 그냥 저것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있죠. 네, 저희는 안 했거든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금은방 연결해 주고 예물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행사 연결해 주고 다 연결만 시켜주는 거지 제가 생각했었던 그 박람회의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두 군데 듣는 척하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결혼 박람회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람회라는 게 나오는 업체들도 뭐를 벌려고 나오는 거죠? 돈 벌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육아 박람회도 솔직히 좀 안 가고 싶었는데 왜냐면 가고 나면 갔다 오면은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예,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아니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가면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좋은 건 많은데 가격도 어때요? 비싸. 예. 사줘요 못 사줘요? 못 사죠. 싼 것만 사죠. 그러니까 이제 오면서 이제 하늘도 쳐다봤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종종.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자주 가진 않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장례식장이나 이런 거 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장례식 가면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 장례식 갔었을 때에 제일 세게 왔었는데 돈 벌면 뭐해?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돈 팍팍팍팍 써야 돼. 그랬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아니야. 난 오래 살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돈 모아야 돼. 이렇게 바뀌긴 했죠. 근데 매번 장례식장 갈 때마다 그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는 갈 건데 이게 돈 모으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다가 또 꼬맹이 보고 있으면 또 아니야 저거라도 먹여 살려야지. 참고로 저는 가면은 많이 나와요. 종신보험 큰 거 하나 들어놔서. 종신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 맞죠?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저는 보험은 빵빵하게 들어져 있거든요. 종신보험 있고 연금보험 있고 실손보험 있고 자동차 운전보험 있고 기본적인 건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종신보험도 이제 한 2년 남았나? 그럼 이제 종신보험 자체가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잖아요. 나 가거든 남는 분들을 위한 보험. 근데 비싸요. 대부분 종신보험은. 그래서 가입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꼭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에 저기 어디 볼 거냐면은 285페이지 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